김정은과 푸틴의 위험한 브로맨스가 끝나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자, 김정은과 푸틴,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두 사람의 만남인데 이 브로맨스가 언제까지 갈 거냐, 이게 사실 우리에게도 초유의 관심사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많은데 안타까운 것은 최근에 이 둘의 동맹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 하는 뉴스들이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요. 최근 러시아에서, 그러니까 북한이 아닌 러시아에서 북한군을 주인공으로 한 다큐 영화가 제작이 됐어요. 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이것을 밀착 취재해서 영상에 담은 필름입니다. 이만감에서 그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이야. 자, 러시아 언론인이 취재한 영상입니다. Проходят подготовку наши товарищи из дружественных стран. Ребята молодые очень, да? Ну, мне кажется, возраст 23-27 лет. Вот даже так. Парни приезжают физически подготовленные, из них бойцы не хуже, чем наши. Ну вот для наших инструкторов сделали специальный небольшой разговор. 언어가 다른 사람들끼리. Отход, чальсу, смотри, пора. Ну, в общем, много таких вот, ну, как много, 10 где-то команд основных, которые нужны для того, чтобы, ну, просто хотя бы координировать свои действия на поле боя. В целом, наверное, основное, к чему привыкал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бойцы, это к тому, что азиатского региона, безусловно, когда ребята вернутся, они будут обучать свою армию, и действительно в этот момент эта армия станет одной из самых боеспособных армий в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м регионе. 자, 생활하는 곳을 살펴봅니다. 벙커같이. А можешь прочитать, получается, что означает? На передке всегда наша рота впереди. Понятно, да, понятно, хорошо. Извините, побеспокоим. 고춧가루. 매워 보이는데? 뭐야 이거? 자, 돼지비계 썰은 거죠. 네, 잘라진 생거 넣는 거야? 비계를 먹이게. Суп, да, борщ? Здесь хорошо нас кормят, поэтому наши люди Отлично. хорошо выполняют свои задачи. 아, 이거 제대로 하는 겨? 네. 사가 백건 만발하게 피고 강우에는 안개 흐르네. 오, 나 이 노래 아는데? 비호질러 너를 까주셔 나 뱃속에 벨나클도이 많이 맞아, 불렀어. 뭐 있었어요. 사가 백건 만발하게 피고 강우에는 안개 흐르네. 가축산 강수경한데 넓고 푸른 강수구로 사가 백건 만발하게 피고 강우에는 안개 흐르네. 가축산 강수경한데 넓고 푸른 강수구로. 신기하네요. 지난 7월 27일에 공개된 영상입니다. 특히나 이제 주북 러시아 대사관이 SNS를 통해서 한 가지 소식을 더 전했어요. 뭐냐면 러시아 기자가 쿠르스크 지역을 방문해서 북한군의 생활상이 담기고 또 훈련 모습과 실제 전투 준비 상황이 담긴 모습을 영화로 제작한다라는 소식을 이 러시아 대사관이 알린 거예요. 공교롭네요. 그렇죠. 7월 27일이면 전승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명백하게 날짜를
고른 딱 거죠. 잡았네요. 일부 공개된 영상 조금 전에 보셨는데 좀 인위적이죠. 특히 이제 러시아에도 뭐 여러 이제 뭐 언론이 있지만 방금 본 이 기자 같은 경우는 명백히 이 러시아의 어떤 관영 매체적인 성격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명분과 정당성, 러시아와 북한 동맹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니크함, 끈끈함 이런 네. 것들을 계속해서 부각시키는 거죠, 의도적으로. 그런데 좀 독특한 게 아까 우리 식단을 봤는데 고춧가루까지는 이해하는데 돼지 비계가 보급된 장면도 공개가 됐어요. 어쨌든 이 러시아군과 다른 식단을 섭취하고 있다라는 네. 생활상도 우리로서는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네. 자, 영상을 봤는데 좀 너무 의외였어요. 어느 보급 식량에 돼지 껍데기가 들어가는지. 이게 먹은 것도 아니고. 고춧가루도 고춧가루도 조금 낯선 게 뭐냐면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이니까 식단을 알잖아요. 지금 보여준 식단에 어디다 고춧가루를 넣어서 먹는 거야? 그렇죠. 기계를 찍어 먹나 봐. 네. 이 군 생활을 해본 사람들, 해외 파병을 나간 사람들은 압니다. 이게 동유럽종의 그 쌀로라는 지역 전통 음식이에요. 비타민 D, A 이런 것들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특히 겨울철에 부족한 영양분을 메꿔줄 수 있는 좋은 음식이에요.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이것이 손님을 대접하는 좋은 음식이기도 합니다. 돼지 비계 그게. 네. 돼지 비계를 소금에 절여서 말린 거예요. 근데 여기에 통상 고춧가루, 후추를 곁들여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고춧가루는 거기에 넣는 것일 수도 있고 또 고춧가루는 그래요. 우리 저 외국 나가면 여기저기 맞아. 아무데나 고추장 가져가잖아요. 우리 맞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게 다 필요해서 먹는 거네요. 예, 사실 고춧가루하고 간장 같은 음식은 북한 군대 내에서 상상도 못하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북한에서는 고춧가루가 없어서 백김치를 먹거든요. 그리고 또 간장이 없어서 덜소금에다 찍어 먹습니다. 그 북한군 내에서는 염장 삼형제라고 아마 들어보셨는지 염장무 모르겠는데 삼형제. 염장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염장무, 염장 맞아요. 배추, 염장 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양배추. 11월부터 다음 해 5월 달까지 그러니까 풀이 나올 때까지는 다 염으로 된 음식을 먹습니다. 반년 동안요? 예, 반년 동안 그거 먹거든요. 예, 이 염장무 하나 가지고 밥 한 그릇을 뚝딱 다 먹습니다. 맞아요. 짜요. 군대가 뭐 잘 사는 부대, 못 사는 부대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런데 너네 부대 어때 했을 때 답이 우리 부대는 반찬에 고춧가루 들어가. 그러면 잘 사는 부대예요. 네. 고춧가루가 너무 귀하니까 그 강냉이 껍데기 있잖아요. 요거를 고추 색깔을 나게 이렇게 염색을 해요. 그렇게 해서 고춧가루하고 섞어요. 진짜 고춧가루하고. 그래서 고춧가루 잘 사야지 잘못 사면 가짜를 계속 사게 됩니다. 가짜를 많이 사요. 근데 저걸 보니까 군인들이 야 이때다 싶어서 술도 계속 마시는 거고 이때다 싶어서 못 먹었던 거 좀 채우는 거거든요. 염장무 삼형제 말씀하셨는데 저걸 10년을 불변의 식단입니다. 불변, 안 변해요. 옥수수밥에 염장무 삼형제 모양만 달라요. 왜? 김정일이 이거 반찬을 3가지로 보급하라 하니까 이 식당 근무가 허벅지살 배서 나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는 채 썰고 하나는 네모 썰고 하나는 반달면서 그래서 모양만 바꾼 게 거기에 염장무 삼형제예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돼지 비계를 일부러 먹어요. 이 배에다 기름을 좀 껴놔야 겨울에 살아남으니까. 저 친구들 지금 북한에 들어가면 비계 못 먹기 때문에 저 안에서 아마 그냥 눈에다 쌍심지 켜고 먹을 거예요. 아니 정말로 이게 먹다 보면 지금 너무 행복한 거예요. 북한군 너무 입장에서는. 행복하죠. 예, 지금 근데 이게 놀라운 장면이 있었습니다. 자유배식. 맞아, 뷔페식이에요. 맞아. 지금 보세요, 사실. 뷔페예요. 이게 저렇게 해서 자기가 먹을 수 있게 이야. 양껏 먹을 수 있게 해줬단 말이에요. 이런 가짓수는 북한에서는 어려운 얘기죠. 아니 어렵다는 이런 게 없습니다. 없어요. 저 과자 저렇게 이제 못 어떻게 먹어요. 되냐면 자유 배식 자체가 없죠. 예, 제가 그 공군에서 군복무를 했는데 공군에도 그래도 공군은 조금 이 음식이 좀 나오는 데입니다. 잘. 특수부대인데. 예, 그래서 이제 앉게 되면 중대 식당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둥그런 식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둥그런 식당이 있어요. 여기 9명이 모여 앉습니다. 그러니까 3명당 하나씩 접시 하나가 나와요. 거기 아까처럼 염장 삼형제가 나오거든요. 이게 답니다. 부패라는 말도 모를걸요 아마. 짠 거 먹으면 막 얼굴 붓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족만이 생기는. 그 저희 아버지 부대 보니까 염장물 너무 많이 먹어서 물을 먹으니까 붓는 거예요. 그렇지. 처음에 와서 머사리를 3년 동안 그렇게 해요. 근데 10년 하다 보면 염장무에 이 깡이 생겨요. 근데 만약에 제대했을 때 이거 염장무 독 뺀다 그러거든요. 염독 뺀다. 그 정도로. 먹어서 그래. 예. 어떻게 빼요? 염독을 어떻게 빼요? 군복무를 하게 되면
처음에 1년 동안은 염장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염독이 올라야 군복무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군대에서 제대돼서 이제 사회밥을 먹게 되면 염독을 뽑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우리 군에서는 보통 너 짠밥 찾냐 이러잖아요. 근데 북한에서 너 염장 뭐 몇 년 먹었냐? 이걸로 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게 그 우리 한국군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전 세계적으로 이 식량이라는 것은 군대에서는 군수품이잖아요. 제1종 군수품이에요. 1종 군수품이라는 얘기는 법과 제도에 규정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1일 3,600kcal를 제공하도록 돼 있어요. 심지어 러시아도 그게 돼 있고요. 중국군도 현대화돼서 그게 돼 있는데 북한이 안 돼 있어요. 북한은 아직까지 그람수로 돼 있어요. 하루에 600g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람이라고요? 네. 뭘 주든 600g. 그렇죠. 우리 뭐 단탄지 하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600g 주면 돼요. 물을 그냥 계속 갖다 주든지 강냉이 계속 갖다 주든지. 그람만 맞추면 되는구나. 더군다나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는 강냉이 주고 어디는 계속 무만 주고 그런 거예요. 규칙도 없다는 거죠. 저는 보면서 왜 단백질이 없지? 지금 여러분들 막 돼지비계 쪽으로 해서 막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지금 전쟁을 수행하고 있고 그러한 전투병들에게 음식을 잘 먹이는 게 기본인 거죠. 그런데 보면 메뉴를 보면은 돼지비계와 과자 그런 거 위주로 많이 돼 있어서 이건 지방과 탄수화물만 조합이 됐고 또 굉장히 짧은 시간 내 열량을 높이는 데 지금 중점을 두고 있구나. 보면 2차 세계대전 때도 여러분 피넛버터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보면 2차 세계대전 때 고깃값이 올랐어요. 네. 고깃값이 오르니까 그때 만들어진 게 피넛버터였거든요. 땅콩잼 네, 얘기하는 땅콩잼. 거죠? 네네. 전투를 한데 체력 소모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쵸, 너무 크죠. 그러니까 짧은 시간 내 빨리 열량을 높일 수 있는 게 피넛버터였던 거죠. 그러니까 저 식단만 네네. 보면 사실은 미래자원이라고 봐야 되는데 군인들을 거기에는 관심이 없잖아요. 이제 근육을 채우는 단백질은 전혀 없고 열량만 내는 지방하고 탄수화물만 잔뜩 들어가 있으니까. 네, 이게 다 김정은 때문에 지금 저 북한까지 가서 저거 이만 감독이다! 이만 감독이다! 이만 감독이다! 아니 밖에서 듣다 보니까 우리 인민군들의 식단을 지금 비하하는 겁니까?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안 그래도 우리 리만각 동무들이 우리 인민군들의 이 식단을 궁금해할 것 같아서 내내 직접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야 우리 코요타 동무 오늘 집에 가서 이거 먹어보라. 완전 그 비계인데요? 진짜 비교야. 이걸 먹으라고요? 당연히 진짜지. 여기서 가짜는 나밖에 없다. 이거 한번 먹어보라. 이제 승냥이나 뭐 남조선 걔네들은 뭐 닭가슴살 쉐이크 먹으면서 몸 키운다는데 우리 북조선 인민군들은 이 돼지고기 비계 그리고 이 고춧가루를 먹고 정신무장을 합니다. 이거를 먹었기에 그 혹독한 러시아의 그 추위 속에서도 버틸 수 있었다 이겁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강냉이 섞은 거 아니에요, 그게? 없습니다. 이거 가짜 나밖에 없다니까. 저는 아까 이제 북한군이랑 이 러시아군하고 어떻게 소통하나 좀 궁금했었는데 어떤 종이가 있더라고요. 러시아어가 좀 적힌 종이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뭐예요? 전투 용어예요. 러시아군이 북한군한테 명령을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군들은 대부분 러시아어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종이 한 장을 딱 주고 러시아 명령어가 있고 그것을 번역을 해가지고 그걸 끼릴 문자로 써놨어요. 근데 끼릴 문자랑 우리랑 발음체가 너무나 다르거든요. 그래서 읽어보면 웃음이 나오는데. 끼릴 문자. 예. 한번 맞춰보실래요? 싹 뭐예요? 싹? 싹. 오. 와. 빠라. 말아? 빠라. 예? 빠라. 빨리? 보라. 스마트리. 보라. 예. 그다음에 찰수. 철수. 비싸다. 이거는 되지. 그 러시아 사람 발음이에요. 의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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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배인가 봐, 건배. 은폐. 진짜 러시아 발음으로 해주세요. 의인비. 그다음에 촉발견. 촉발견. 비슷하다 느낌.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발음을 그렇게 적어놨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읽으면 이제 그런 식으로밖에 안 되는 거죠. 우리 옛날 팝송 밝혀 쓰듯이. 근데 이게 이런 걸 배우는 게 북한군에게 도움이 되겠죠, 그래도? 이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세대를 비롯해서 그러니까 2000년 이전에는 대부분 그 일반 학교들에서도 다 러를 외국어로 가르쳐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고난의 행군을 겪고 또
그 90년대 초에 소련이 붕괴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동구권 사회주의 나라들이 다 붕괴됐기 때문에 롤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이후부터는 교육 시스템을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용어를 배워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가 있는 군인들이 아마 로는 잘 못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만갑에서도 오신 분들 중에 나이가 있는 분들은 미사일, 뭐 그리고 뭐 몇 가지 단어를 다 러시아식으로 하시더라고요. 저도 웬만한 그 일반적인 조금 뭐 예를 단어는 들면 뭐 zdravstvuyche 무슨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조금씩은 압니다. 대강 하나 하고 넘어가시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2개 합니다. 2개. 뭐예요? 땅크, 뜨락도루. 네, 다 이게 러시아 아닙니까? 트랙터를 뜨락도루. 네, 뜨락도루. 네. 이거 있잖아요. 뭐 꽃제비 관련한 용어가 그것도 러시아. 꽃제비. 거기서 왔다. 뭐 이런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 전쟁 영화 보면요. 막 총격전이 벌어지고 막 수류탄이 날아가고 대포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서 신상사! 저기 뭐 저기 있어란 말이야! 알았어! 탄창 던져! 엎드려! 그렇지! 그렇게 도치라는 거야! 하나도 안 들려요. 진짜 총소리 때문에. 내 총소리에서부터 벌써 뺑 가는데. 뭐 옆에서 총 쏘죠? 왕왕왕 울려가지고 안 들려요. 훈련소에서도 안 들려서 깃발을 들고 난 세 발 쏘고 나서 종일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필요한 단어만 필요하거든요. 돌격! 탄창! 엎드려! 이것만.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은 솔직히 말하면 전쟁 수행하는데 아무 불편함은 없을 거예요. 없죠. 네, 사실 일반 보병들은. 근데 이제 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쓰는 언어보다 소위 이제 전우들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약간 섬찟했던 장면이 영상 마지막에 나온 이 북한군 버전의 카투샤입니다. 사과 백건 만발하게 피고 강우에는 안개 흐르네 가추산 강수경한데 넓고 푸른 강수구로. 이게 사실은 가사는 서로 못 알아듣지만 같은 선율을 노래한다는 건 이건 사실은 팀워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어떤 행위잖아요. 맞네요. 우리가 야구를 응원하건 축구를 응원하건 또는 그 학교의 어떤 그 이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노래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 군가를 북한군이 그 북한 말로 따라 부릅니다. 이 노래는 사실 우리 북조선과 이제 러시아의 첫 번째 콜라보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네, 제가 다시 한번 불러볼 테니 우리 리만갑 동무들은 귀때기를 활짝 열고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부를 수 있어요. 같이 부르면 되겠다. 사과 백꽃 만발하게 피고 강우에는 안개 흐르네 카츄샤는 강기슭으로 났네 넓고 푸른 강기슭으로. 자, 이제 러시아로 시작. 다스비베 만사바로 해야지. 북한에 나가는 것 같아. 이게 굉장히 우리도 귀에 익은 멜로디인데요. 그러게요. 이게 그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게 이게 소련 때 만들어진 노래거든요. 네. 소련이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이에요. 그러니까 이 멜로디를 미국에서도 불렀고요, 유럽에서도 불렀어요. 근데 우리 세대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노래인 게 나 지금 알겠다니까? 이게 왜지? 테트리스 점수 날 때 나는 노래예요. 이게 그거예요? 미안해요. 성진 교수님, 우리 영역은 서로 침범해요. 우리 영역이잖아요. 제가 강연 갑니까? 저 강연 와도 안 해요. 이거는 성진 교수 영역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근데 이게 보면 가사가 굉장히 낭만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톨스토이 작품의 그 부활에 나오는 여주인공이 카츄샤예요. 맞아요. 네, 그 카츄샤가 이제 군대 떠난 연인을 그리워하면서 그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염원하면서 이제 시를 만든 걸 곡으로 화한 거죠. 아니 그런데 이 북한군이 이 러시아 군가를 부르는 장면을 왜 굳이 이 영상으로 공개한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카츄샤는 워낙 유명한 노래라서 북한뿐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번역돼가지고 합창단들이 종종 부르곤 해요. 그러니까 러시아 갔으니까 그냥 아마 불렀을 것 같은데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게 이게 1938년에 작곡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 끝난 다음에 3년 후인가 이제 독소 전쟁이 일어납니다. 독일이 소련을 침공을 해요. 그때부터 이게 별로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던 그 곡인데 그냥 널리 불리게 되면서 그때부터 그냥 소련 병사들이 그 전장으로 나가잖아요. 기차 타고 쫙 전장으로 나가면은
여학생들 있죠. 고등학교, 중학교 여학생들이 딱 나와서 이 노래를 불러줬어요. 그래서 가고.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은 이제 주제곡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소련 사람들은 지금 러시아 사람들은 그 전쟁을 뭐라 하냐면 위대한 조국 전쟁이라고 불러요. 파시스트로부터 조국을 옹호했다. 그런데 지금 푸틴은 뭐냐면 똑같은 논리를 펴거든요. 자기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놓고 아니다. 우크라이나 놈들이 파시스트고 우리는 파시스트로부터 조국을 지키고 있다.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 대조국 전쟁의 이미지를 갖다 우크라이나 전쟁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군이 이런 노래를 부를 때는 자기들도 그 대의에 사실은 프로파간다죠. 거기에 동참한다는 뜻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영상 속에서 북한군 관련한 것을 직접 들어가서 내무반 취재하고 막 이랬던 여성분이 너무나 궁금합니다. 도대체 러시아 기자라고 하는데 외모는 좀 우리랑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네, 동양계 네. 일단은 러시아 국적 러시아 언론인이 맞습니다. 이름은 마리나 킴인데요. 고려인 3세요. 마리나 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충남 출신이거든요. 그래요? 네. 충남 출신, 할아버지 충남 출신이고 이제 연해주로 건너가시다가 일제강점기 때 카자흐스탄으로 이제 그 이주를 하신 분인데 이제 아버지는 고려인, 그러니까 그 연해주로에서 출발하신 분이죠. 그리고 어머니는 러시아인인. 그래서 반은 우리 한인 핏줄이에요. 그리고 또 러시아 국영방송인 RTR의 8시 뉴스의 또 메인 앵커이기도 하고 또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자주 출연하는 유명인입니다. 근데요. 이 마리나 킴이 우리나라 언론에, 우리나라 TV 매체에서도 상당히 등장을 많이 했어요. 그래요? 굉장히 친한파라고 알려져 있고 고려인의 과거와 역사에 관련된 프로그램, 다큐 프로그램에 굉장히 많이 출연을 했어요. 지금 북한 관련 영상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친한파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친한파 마리나 킴이 왜 북한군 인터뷰를 하면서 약간 친북파로 넘어갔을까라고 의아했는데 그건 제 잘못이었어요. 왜요? 얼굴은 한국인 얼굴이지만 국적은 러시아인이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북한이 러시아의 동맹.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착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인이에요. 마리나 김은 그냥 완전 러시아인이에요. 그래서 특별할 게 없는 러시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 2019년에 이 마리아 김이 한 장의 사진을 또 공개합니다. 그게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끈 적이 있는데 북러 정상회담 당시에 회담을 취재하러 갔던 이 마리나 김이 김정은과 셀카를 찍은 거예요. 김정은과 셀카를 찍은 거예요. 그런 적 있어요? 사진 보시죠. 셀카를 찍는 장면 합성 사진 보시죠. 셀카를 찍는 장면 이거 AI 아니에요? AI 아니에요? 이거 AI 아니에요? AI 아니에요? 찍는 장면을 찍었네. 김정은이 좀 자, 한 장 더 있어요. 저걸 누가 허락한다고요? 저게 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에이 합성하냐라고 하니까 실제로 이렇게 셀카 찍은 사진까지 공개하면서 실제 사진이에요. 실제 사진. 김정은과 직접 찍은 셀카를 본인 SNS에 게재한 겁니다. 러시아에서도 엄청나게 화제를 모았고 우리나라 언론에도 많이 소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러시아 국영방송의 스타 기자라고 하지만 북한 김정은과 셀카를 찍은 사람은 전 세계에서 아무도 없었어요. 진짜. 그런데 이 말은 김정은과 북한 당국이 허락을 했다라는 거죠. 북한에서 일반적으로 김정은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면 구도는 뻔합니다. 김정은이 가운데 있고 주변 사람들은 굉장히 콩알만하게 나오거나 이렇게 멀리 나오거나 이렇게 돼 있는데 거의 1대1로 나왔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김정은이랑 얼굴을 같이 맞대고 친구처럼 셀카를 찍었다. 라는 거는 아주 각별한 그때부터의 어떤 북러 관계의 조짐을 나타낸 거죠. 이게 영향력이 굉장히 센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김정은이랑 이렇게 셀카를 찍은 거는 좀 처음 봤는데 류사님 이게 외국인 기자가 이 김정은이랑 셀카 찍는 거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AI 합성 사진인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이거는 아마 러시아 기자니까 가능하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나 미국 기자였다면 셀카로 찍을 수 있겠어요? 그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또 일단 경호원이 만약에 김정은 가까이를 누군가가 가게 되면 아마 막을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셀카를 같이 찍었다는 건 김정은이 허락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근데 저 사진이 북한 내부에 공개되면 굉장히 좀 완전 심해질 것 같아요. 왜냐면 북한에서 김정은은 신이에요. 신을 저렇게 가까이 아무렇지도 않게 가서 이렇게 이거는 그리고 또 육광이 들어오게 빛이 이 각도도 다 흔들리고 지금 최고 지도자의 얼굴이 아예 다 지금 막 이렇게 이그러지게 나왔거든요. 옆에 신 있어요, 신.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그 김정은이 허락한 것도 참 신기하고 그렇지. 또 그 같이 간 수행 요원들이 또 이 허락한 것도 신기하고 그 너무 이 북한 체제 이중성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북한 주민들이 만약에 장군님 저 셀카 한 번만 찍어보시 이거 꺼내는 순간 그냥 총살 이거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마리나킴이 대단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 만약에 그냥 one of those 앵커 아나운서였으면 안 찍어줬을 거예요. 근데 마리나킴은 단지 방송인 그 앵커가 아니라 뭐 굳이 비교하자면 우리나라의 한 문체부 차관급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그 푸틴이 직접 얘기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푸틴의 목표는 이거거든요. 그냥 러시아가 아니라 예전에 그 옛 구소비에트 연방으로 소련으로 돌아가는 것이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인뿐만 아니라 러시아 안에 있는 모든 소수 민족이 다 대러시아인이다라고 하면서 소수 민족 우대 정책을 펼쳤어요. 근데 이 마리나킴이 스스로 자기 입으로 한 인터뷰 내용이거든요. 내가 그냥 진짜 그냥 러시아인이었으면 이 자리까지 못 올라왔을 것이다. 83년생이니까 그렇게 나이가 많지가 않아요. 내가 고려인의 얼굴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소수민족 우대 정책으로 내가 고속 성장해서 이 자리까지 왔다. 그 말은 내 뒤에 푸틴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김정은이 몰랐을까요? 그거 알고 찍었겠죠. 그렇죠. 이제 김정은이 2019년에 마리나킴과 그리고 또 2018년에는 그 싱가포르 그 북미 정상회담 때 싱가포르 외교부 장관하고 같이 셀카를 찍었거든요. 맞아요. 밤에. 아 여긴 그래도 표정이 좀 관리가 됐네. 산책 나가듯이 이렇게 나가고. 근데 김정은이 어렸을 때 스위스에서 유학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에 대한 그런 그 거부감이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사진 찍는 데 대한 두려움이 아예 없거든요. 이 친구는. 그러네요. 그리고 또 이제 보게 되면 셀카를 보게 되면 아주 활짝 웃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마도 김정은도 다른 나라 국가 수반들이 해외 여행할 때, 그러니까 해외 순방을 할 때 서로 셀카를 찍는 그 모습을 다 모니터링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해외에 나갔을 때 해외 인사들이 사진을 찍자라고 하게 되면 셀카를 뭐 꼬리낌 없이 스스럼 없이 이렇게 찍는 거라고 생각돼요. 그렇죠. 아니 지금 만약에 진중권 교수님 김정은과 함께 셀카 찍을 기회가 있다면 찍으실 거죠? 안 찍죠. 왜? 저는 얼굴 그 표정을 못 감춰요. 난 딱 하면 나 너 싫어가 써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겠어요. 성경 교수님 포커페이스 안 되시죠? 뭐 그럴 일은 솔직히 없겠지만 만약에 정말 김정은과 셀카를 찍을 기회가 있다고 하면은 저 정보를 캐올 것 같아요. 냄새, 정확한 키, 또 손이 진짜 떨리냐. 만약에 악수를 할 기회가 있었다? 악수한 다음에 그걸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그대로 국정원에 넘기고 약간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해 가지고 희생을 하겠습니다. DNA 이런 거. 그러니까 DNA 정보 넘기고. 저는 이제 만약에 찍을 기회가 있다면 핸드폰을 주문해서 이렇게 꺼낼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여기 꺼내는 거에 총으로 착각해가지고 수행원들이 날 쏠까 봐 그게 좀 걱정이 되고 만약에 찍을 수 있어도 이게 좀 무서울 휴대전화를 못 가지고 들어갈까? 그래요. 어떻게 꺼낼 거야? 우리 정연아 동무. 네. 무서워하지도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라. 우리 니만 가면 저 쩝쩝은 있지 않습니까? 안 부러워요. 내가 특별히 사진 찍어줬어. 여기 봐라. 하나 찍어야 되는 거야? 하나, 둘, 셋. 강냉이. 아, 찍었어요? 이렇게 동물 보내는데 집에 밥으로 보내라. 바보야 되는 거죠? 좋아요. 감사합니다. 재밌긴 한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이제 듭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당국 입장에서는 앞서 이야기했습니다만 방송국의 메인 앵커예요. 유명 언론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인물까지 보내서 굳이 북한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찍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요.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해. 일단 김정은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이 영상을 통해서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났을 때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 거에 대한 돈을 지불을 해라. 라는 거에 하나의 증거물이 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전쟁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는 전쟁 지속 능력이 사실상 북한군에 의해서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러시아가 이러한 전쟁을 지속하는 데 있어서 러시아 청년들에게 전쟁이 지속되는 데 있어서 너희 그렇게 걱정하지 말아라. 북한군이 계속 와서 이렇게 도와줄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고 또 러시아와 북한이 지금 전략적인 어떻게 보면 혈맹의 관계로 가고 있다라는 점을 러시아랑 북한이 서로 공유하고 그거를 러시아 주민 그다음 북한 주민들에게 그걸 확산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봐야겠죠. 이효령 박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가장 압축적으로 마리나 킴의 아까 리포팅에서 나와요. 현장 리포팅에서 뭐라고 마리나 킴이 얘기했냐면 이제 북한군은 과거와 달리 앞으로 동아시아를 호령할 최고의 군대로 거듭날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Азиатского региона, безусловно, когда ребята вернутся, они будут обучать свою армию, и действительно в этот момент эта армия станет одной из самых боеспособных армий в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м регионе. 근데 실제 지금까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에서 북한군이 보여줬던 화력은 그리 크지 않거든요. 그 코멘트가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훈련이랑 이 경험을 통해서 현대전을 배울 것이다. 현대전을 배울 뿐만 아니라 그것이 앞으로 향후 인태 지역에서의 훌륭한 군인으로서의 성장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부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북한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해군력과 관련돼서도 인태 지역으로 나가겠다. 지금의 보면 러시아와 북한군의 이런 훈련을 통해서 전쟁에 직접 참여를 통해서 잘 훈련된 북한군이 앞으로 향후 인태 지역에서의 훌륭한 군인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 그 점에도 우리가 좀 포인트를 갖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규군을 용병화시키겠다는 거죠. 그렇죠. 어찌됐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에게 이제 북한입니다. 자,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하고 이렇게 전폭적으로 군사적 지원을 할 때는 분명한 세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선에 지금 대가를 좀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난 7월 22일이었었죠. 국가안보 싱크탱크인 한국전략문제연구소가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은 미사일, 자주포, 북한군 병사 급여, 그리고 전사자 위로금 등등을 다 포함해가지고 러시아로부터 받은 금액이 얼마로 추산되냐? 무려 우리 돈으로 한화 25조 원이요. 25조 원. 자, 지금 이게 감이 안 잡히시죠? 25조 원은요. 포트라에서 발표한 북한의 2023년 전체 대외 무역량보다 6.5배가 많고 2023 총 수출액보다는 54.6배가 더 많거든요. 아직도 감이 안 잡히시죠? 미국과 유럽연합까지 큰 관심을 가졌던 세계의 대합병이라고 했던 D항공사의 우리 국적이요. A항공사 인수, 총 인수 금액이 1.5조였어요. 그러니까 이대로 하면 아시아나 항공을 16번 사는 거예요.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는 거네요. KTX 경부 고속철 있죠. 서울부터 부산까지 전체 공사비가 다 포함해가지고 20조였거든요. 5조가 남아요. 와, 이거 그러면 북한 경제로 보자면 산소호흡기 대준 거랑 마찬가지죠. 이 정도가 아니라 뭐 죽었던 사람을 거의 지금 이렇게 세운 거잖아요. 소생시킨 거죠. 조선인민군의 명성이 70여 년 역사에서 가장 엄격한 검증을 받았으며 전쟁에 만반으로 준비된 우리 군대의 실상이 뚜렷이 확인된 것이라고. 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들이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만족할 김정은 정권이 아니죠. 지금 뭐 이 군사력은 물론이지만 경제 분야까지 러시아와 밀착 관계를 유지하고 더 가까이 가고 있다고 그래요. 자, 이를 위해서요. 김정은이 최근 공들여 만든 스스로 칭하기가 이제 황홀한 명소다. 이 원산으로 러시아 외무장관을 초대를 해서 회담을 나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회담 장소가 아주 독특합니다. 과연 이 정상급 외교를 이런 장소에서 했던 적이 있는지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원산이 이쁘죠. 날씨도 좋고 쇼핑도 가능하고. 네, 정말 좋은 관광지죠. 요트. 그렇게 국제 뉴스를 많이 봤어도 요트 위에서 만나는 장면은
원산지구의 첫 손님으로 맞이한 데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Первым был посол. 호상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나라 양국 지도부의 그 우중을 소통하고 의견을 자주 교환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Президент передает вам самые горячие приветы, подтверждает приверженность всем договоренностям, которые были достигнуты, и очень рассчитывает на продолжение прямых контактов с вами в самые ближайшие дни. 오. 야, 죽이네. 아, 배경은 진짜. 굳이 원산까지 내려가서. 아니 평양이 아니고 이 원산에서 이 외국 손님을 맞이하는 것도 새로운데. 새롭죠. 요트에서까지 이렇게 손님을 초대하는 건 좀 처음 봤거든요. 대부분 요트 위에서 이렇게 뭐 만나고 이런 것들은 헐리우드 영화 보면 마피아들이 주로 만나는 맞아. 저런 수연 들어가서 다 쓰고. 그러네. 마피아들이 무기 거래할 때 요트에서 만나요. 네. 근데 지금 러시아랑 북한이랑 무기 거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다르지 않다. 김정은 시대 들어서 요트에서 외국 정상 만는 거는 처음일 수 있는데 사실 이례적인 장면이긴 해도 처음은 아니에요. 한참 전에. 그러니까 30년 전에 1994년 지미 카터 당시 전 대통령이었죠. 방북했을 당시 김일성과 함께 대동강 요트에서 두 사람이 만난 장면이 있죠. 저때 요트에서 만났다는 점, 지미 카터가 북핵 위기를 해결했다는 점, 이 3대 특이점이 있었죠. 그 뒤로 30년이 지난 지금 그의 손자, 김일성의 손자가 후아 페리 대요트가 흰색 물살을 가르면서 전날 30년 전의 전날의 장면을 마치 재현하는 듯한 모습을 가져간 거죠. 저거에는 경호에도 자신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는. 그렇죠. 그런데 이 러시아의 외무장관을 만나서 뭔 얘기를 나눴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몰라도 돼. 우리 중간고사 볼 때 이거 몰라도 돼. 시험에 안 나와요. 북한이 원하는 건 뭐냐면 마치 이 러시아 외무장관과의 요트회담을 통해서 PPL처럼 북한이 선전하고 싶은 게 따로 있어 보인다는 거죠. 뭐냐면 이 통유리예요. 저 페리 요트가 통유리 뒤로 쫙 펼쳐져 있는 북한 김정은이 상당히 공을 들인 원산 갈마 지구 리조트. 네. 이 모습을 계속해서 홍보하고 싶은 거죠. 원산에서 회담 장소를 잡은 이유도 러시아가 보내줘야 여기가 잘 되지 러시아가 안 보내주면 쫄딱 망한다 라는 것을 북한이 온몸으로 말해주고 있는 건데 그렇죠.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얻은 돈이 25조라고 했잖아요. 그게 북한 2년치 예산이 넘거든요. 어마어마한 금액 맞죠? 근데 더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렇게 그리 큰 돈이 아니다. 더 내놔. 더 내놔. 당연히 원산을 홍보하기 위한 곳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아마도 북한 당국이 러시아 외무성에 아마 협조를 요청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본 거는 김정은의 원산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고향이 원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기에는 그 고영이를 가리켜서 원산댁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고영이가 김종일의 셋째 부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번초가 아니기 때문에 평양에서 멀리 떨어진 원산에서 살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의 고향이 원산이기 때문에 원산에 대한 애정이 아마 남다를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10년을 품을 들여가지고 원산 갈마 해양 관광지역을 완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홍보를 또 해야죠. 그렇죠. 심지어 북한 군에는 그런 썰이 있어요. 김정은이 혼자 밤중에도 원산에 왔다 갔다 한다. 그렇지, 그렇지. 김정은이 원산이 고향이다. 네. 이런 말 하면서 이제 여기 그 관광지구가 앞에 심리 백사장 네. 그리고 그 뒤에 북한군 비행기 연대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하기 전에 원래 거기 중국산 비행기가 있었는데 그걸 다 옮기고 러시아산 비행기를 다 거기다 갖다 놨거든요. 그리고 비행장 싹 다 개방하고. 네, 그래서 김정은이 그걸 자주 보러 온다 이런 말이 있죠. 아니 그러면 이 김정은이 열심히 그 원산을 홍보하는 만큼 러시아가 이게 도와준다고 한 건가요? 아까 그 방문하고 나서 그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발표를 하는데 마치 홍보 문구같이 이렇게 문구를 만들었어요. 맞아요. 환상적인 휴양지, 모든 시설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끝났으면 우리가 좀 뭐 눈시리라도 봐줄 만한데 뭐라고 덧붙였냐면 북한이 지금 서방의 제재를 받고 인간 이하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딛고 만들어낸 승리다. 러시아로서는 뭐 받은 게 있으니까 충분히 그렇게 해줄 만하고 뭐 이런 식으로 미화를 시켜요.
어쨌든 이제 북러가 힘을 합쳐서 마케팅에 나선 상황입니다. 야, 우리 좀 도와줘라고 해서 이제 러시아까지 동참을 한 상황인데 김정은은 뭐 지금 이 상황까지 왔으니 이제 기대 부풀어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마침내 이제 북한이 러시아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원산 갈마지구를 개방을 했다고요? 예. 그래서 관광객들이 원산을 다녀온 SNS 영상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는데 러시아인들 비용이 우리 돈으로 10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안팎에서 북한 원산에서 여름휴가를 지낼 수 있다라는 걸 북한은 앞세우고 있습니다. 러시아인들의 눈에 비친 관광지 북한은 과연 어떤 곳일까? 그래서 북한을 다녀온, 여기를 다녀온 러시아 사람들의 영상을 저희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오, 재밌겠다. 궁금하다. 많이 4km, 명사준이 엄청 커요. 비행기가 내린다 하니까. 오. 야, 참 정말. 이렇게 훌륭한 곳에 와보니 본스님 배려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제일 행복한 사람들 같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 얘기를 안 했으면 놀고 있다. 그러니까요. 그냥 좀 좋았다 이러면 되는데. 무슨 말 하는지 원순이 만들어 가면 대화가 형성이 안 돼.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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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Кимчи? Очень вкусно. Спасибо. 북한은 저 춤 잘 춰요. 맞아요. 러시아 노래 불러준다야. В России очень популярен ваш лидер Ким Чен Ын. Очень популярен. А Путина в Корее любят? Конечно, очень любит. Ваш президент, вашего президента Путина. Алкоголь платный, пиво стоит сколько? $0,6. 야, 맥주 진짜 싸다. 네, 맥주 830원. 10 minutes of Wi-Fi cost $1.70. A face massage was about $15, and renting a jet ski was free of charge. 무료라고 이게? 뭐라고? 오, 아이스크림. 오. 여기는 이제 평양이죠. 그러니까 원산하고 평양이 연계돼 있거든요. 오, 샤넬. 프라다다. 프라다도 있네요. 국가대표, 저 국가대표 저 출신. 압록강 체육관이야? 뭐야? 국가대표. 국가대표 출신. 오, 요거는. 이분 입으니까 좀 다르네 느껴지는데. 야, 역시 이분 패션에 입으니까. 와서 또 얼굴인가? 와, 뭐야 이거? 조선의 힘! 조선의 힘이래. 와, 뭐야 이거? 조선의 힘! 조선의 힘이래. 어우, 창피한 줄. 465불이요? 화성 17호. 저런 거밖에 만들 게 없어요? 야, 아니, 저 화성 17호를 모형으로 만들었다고요? 야, 이거 오늘 뭐 반응 보니까 아주 그냥 북조선 매력에 뭐 리만 같은 건도 빠졌구만. 아, 그래요? 야, 화성 17호 대박이야. 뭐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아니 또 이 러시아 친구들이 이 여행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이 노래가 아주 그냥 딱 생각이 납니다. 뭐? 인민들 웃음이 들려오는 원산바다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저희 북조선으로 오시려면 화려한 경치, 넉넉한 인심, 그리고 한정판 기념품까지 우리 러시아 여러분들 돈 두둑히 가시고 날래날래 구경을 하오. 난 조용필 선배님이 처음으로 분노하면서 고소할 것 같아요. 그냥
그 배만 넉넉해 보이네요. 이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란 게 북한이 러시아에 잘 보이려고 정말 노력을 한다. 인플루언서까지 불러서 어찌됐건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요, 계속 하면 이 홍보는 효과를 약간은 볼 수 있어요. 이게 뭐 다 이성적인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맞아요. 혹하면서 나도 가볼래 저 돈이면. 그렇죠.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영상을 보니까 뭐 러시아인이 이거 김치? 그냥 물어봤을 때 먹여주는 것까지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도 뭐 시골 인심 그 뭐냐 하면 이거만 먹어보라고 주잖아요. 지금부터 약간 이상해요. 그 러시아 관광객이 북한 주민 보고 당신 푸틴 좋아하냐 물으니까 주민이 옆에 딱 스탠바이 기다렸다는 듯이 러시아 말로 푸틴 아주 좋아한다. 특히 푸틴은 용감하다라는 말을 했고 요거는 약간 선을 넘은 것 같은데 이제 그 관광버스에서 북한 가이드가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 국가를 불러주잖아요. 뭐 저도 이제 일 때문에 해외여행을 계속 나가고 있지만 현지 가이드가 우리 한국 관광객한테 잘 보이려고 우리 가요를 불러주는 때는 있어요. 아파트 불러주고 뭐 BTS 노래 불러주고 우리 애국가 불러주는 케이스는 한 번도 없어요. 그건 자기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말도 안 되죠. 남의 나라 국가를 남의 나라 국가 왜 불러줘? 저는 이거 100% 연출된 거라고 봅니다. 당연하겠지만. 그리고 사실 일반인이 러시아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그런 건 별로 없거든요. 저도 뭐 외국어 학원 6년, 뭐 대학 5년 해서 도합 11년을 알아보 배웠거든요. 근데 이제 현지에 나가니까 안 들려요, 이게. 그렇죠. 한 3, 4개월 정도 지나야 그다음부터 귀가 열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물어보니까 일사천리로 쫙 나오거든요. Конечно, очень любит ваш президент, вашего президента Путин. 이건 이미 다 준비가 돼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저는 러시아 이 관광객들을 위한 좀 기념품들이 좀 눈에 많이 띄었는데 아니 북한에서도 이 백화점에 이 샤넬 뭐 이런 프라다 이런 명품들이 들어가나요? 북한 백화점에 있는 그런 명품들은 제 생각에는 다 100% 짝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이제 대체로 명품을 구입하게 되면 거기에 다 개런티 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게 되면 상품 거유 번호라든가 그다음에 품질 보증서라든가 이게 다 있거든요. 그리고 독이 이제 상품 그 개런티 카드를 넣게 되면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 어느 매장에서 팔았는가 다 나옵니다. 등록해야 돼. 다 등록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 명품을 판다 하게 되면 이 명품 파란 그러니까 북한에 수출한 그 회사들도 이거 다 나오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이 회사는 유엔 대북제재 위반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험 지수를 이렇게 부담까지 하면서 자기가 북한에 명품을 들이보낸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서 팔면 얼마나 판다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출장을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해외에. 근데 중국 베이징 주재 북한 대사관 그 후문으로 나오게 되면 그 바로 그 야바울로라는 그런 큰 상가 건물이 있습니다. 동네 이름부터 심상치 않네. 근데 이 야바울로가 너무 발음하기 힘들어서 저희는 북한 말로 돼지 플로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플로리라는 말이 싸구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플로리를 싸기 위해서 거기에 갑니다. 거기에 가게 되면 명품이라고 뭐 뿌라다, 뭐 샤넬 이런 것들이 백이다 하게 되면 $1에서부터 $500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대별로 품질이 다 보장되는 것들이 이제 짝퉁들이 다 있거든요. 아마 그거라고 생각돼요. 사서 보내본 적 있으세요? 제가 숱한 걸 쌌죠. 백만 해도. 왜 외교관은 왜 그걸 북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아니 그 출장 갔다 오면서 그래도 자 이거 샤넬인데 이거 명품이야 하면서 주는 거를 북한 사람들은 거기에 무슨 뭐 개런티 카드가 있는지 압니까? 그러니까 상품 보증서 뭐 이거 다 까뿌라치로 세겐 이 번호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 진짜 이 사람한테서 내가 샤넬을 받았구나 이렇게 느끼는 사람 아주 만족되더라고요. 그렇지. 좋아하죠. 사모님들 좋아하죠. 그럼. 방금 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리지널은 못 들어가고 결국에는 전부 다 이제 가짜가 들어갈 텐데 그 가짜를 진짜인 것처럼 생각하고 좋아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인 거죠. 저 완벽한 블랙 코미디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걸 배척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인데 저걸 지금 추앙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저 사람부터 그런 거야. 사실 북한 사람들 저 같은 경우는 명품이라는 게 존재했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게 뭔지? 저희 부대에 나름 좀 잘 살았다고 하는 그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가 잘 살았던 이야기를 해요. 나는 그 오메가 롤렉스 그 몇 천만 원짜리인데 너네 차 뭔가 팔목 잘라가 이러면서 막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맞지. 그래서 느낀 저거 입만 열면 구라로구나 거짓말이로구나 안 믿었어요. 근데 여기 와보니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제가 대학 다닐 때 루이비통이 유행했어요. 그래서 루이비통 음악과 다니는 애들은 다 루이비통 그 목도리를 유행을 해가지고 저희 과에 5명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탈북할 때 그거는 너무 비싸게 산 거라서 두고 오기가 좀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만 제가 감고 왔거든요. 근데 국정원에 오니까 국정원에 오니까 어떻게 루이비통을 감고 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더니 이거 가짜라고 어디서 샀냐. 그래서 북한에서 샀다 그랬어요. 근데 북한 분들은 그게 명품인지 뭔지 모르는 게 유행하니까 그냥 썼던 거예요. 그게 무슨 브랜드인지도 정확하게. 네, 그리고 그 뭐 대성백화점에 있는 샤넬 프라다 그게 진짜다 가짜다 그거 정확하게 판가름할 수 있는 건 딱 순간 하나입니다. 리설주가 거기 안 가잖아요. 리설주는 본인이들은 빼곤 다 외교관들한테 시켜서 밖에서 들여오잖아요. 그럼 판단된 거잖아요. 리설주는 백화점에 가서 사지 왜 밖에 나가 사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좀 에피소드를 말씀드릴게요. 그 해외에 갔다가 이제 들어오면서 제가 운동촌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나니까 우리 아파트에 사는 그 간부님들하고 간부 사모님들한테 뭘 주지 하고 생각하다가 집사람하고 토의하고 네이 안에 그 네이들 있지 않습니까? 겨울 네이 뭐 이 춘추 네이라든가 그런 걸 머시 네이라든가 뭐 이런 걸 지금 싸려고 갔습니다. 그쪽에서 보니까 거기에 BYC라고 저 한국 제품이 있습니다. 한국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부들한테는 머시 네일을 주고 이제 와이프, 그러니까 사모님들한테는 또 그에 따른 네일을 한 벌씩 줬습니다. 이렇게 팬티랑 뭐 해가지고. 근데 민방위부 맡아보는 부장이 있었는데 그 부장 사모님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장모한테 이거 어디서 쌌는지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왜? 그러니까 이거 말 못하겠는데 꼭 좀 알려달라고 해서 아랫동네 거야 하니까 이 사모님이 글쎄 어쩐지 이거 다 우리 그 골반이랑 다 똑같았어. 사이즈가 다 똑같다는 거야. 사이즈가 딱 나한테 재고 만들어 온 것처럼 그렇게 딱 맞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야 이게 우리 한 핏줄이니까 얘네들도 우리하고 다 골반이 비슷한 모양이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품이 좋으니까. 자, 같은 말을 쓰는 우리 입장에서도 북한은 정말 특이한 나라다라는 생각을 매회 합니다. 매회 이 이만감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북한 여행을 간 러시아 관광객들 진짜 관광객인지 아니면 이제 초기에 홍보를 위해서 초청한 공짜 인플루언서든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 세르게이 라브로프 장관의 방북을 동행했던 러시아 기자가 북한 원산 갈마지구를 보고서 굉장히 특이한 점 몇 가지를 이른바 후기로서 보도를 했어요. 일단 특이한 점. 첫 번째, 원산에는 의외로 중국어나 러시아 간판은 없고 영어 간판이 굉장히 많더라. 이게 러시아 기자 눈에 신기하게 보였던 거예요. 두 번째, 외신 기자들에게는 14종의 코스 요리를 제공했는데 그 가격이 약 $10, 14,000원에 불과했다. 훌륭하네요. 굉장히 저렴하고 이제 가성비가 좋다라는 거죠. 14종을. 그리고 나름 이 호텔 객실이 오션 뷰였다 그래요. 오션 뷰였는데 객실 가격이 약 $90.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25,000원. 정도밖에 안 하게 저렴했다라는 게 특이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뭐 북한에 대한 어떤 정보들에 불과하잖아요. 진짜는 2단부터예요. 뭐냐면 기자가 원산 갈마지구에 소름 끼치는 점을 내가 하나 발견했다. 뭡니까? 소름 끼친다고요? 라고 후기를 적은 거예요. 뭐냐면 호텔 내에 2층을 올라가 봤는데 다 당구대가 있는 거예요. 당구대에 쫙 정장을 입은 남녀가 깃대로 당구를 치는 거예요. 아침 먹고 갔는데 이 사람들이 당구를 치네? 점심 먹고 지나갔는데 이 사람이 또 당구를 치네? 저녁 먹고 지나갔는데 또 이 사람들이 당구를 치네? 기자가 하는 말이 늦은 밤 기자들이 대부분이 방으로 들어간 이후에야 그 남녀는 자리를 떴다. 퇴근했네. 그러니까 우리 당구 유망주들입니다. 아유 거짓말하지 마요. 적인 리조트의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당구만 치는 거죠. 더 충격적인 말을 그 기자가 덧붙여요. 뭐라고? 그게 다가 아니다. 이 기자가 계속 이 갈마 원산지구를 빙빙빙 돌다 보니까 공원 벤치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람이 계속 그 자리에서 담배만 피우고 있더라. 갔다가 오니까 또 담배 피우고 있고 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지나갈 때 어떤 해변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돌아오니까 또 타고 있는 사람이 하루 종일 또 있어요. 바에 갔는데 테라스에 어떤 사람이 맥주잔을 마시지는 않고 들고만 있더라. 하루 종일. 또 갔다 와보니까 또 들고만 있더라. 또 해변가에 나가니까
파라솔도 없는 땡볕 아래 휴가객인 척하는 사람이 강렬한 태양을 맞으면서 그 자리에서 계속 있더라. 하루 종일. 어떡하냐, 다 타겠다. 이거 미치겠다. 진짜 진짜. 힘들겠다. 짐 캐리만 두고 계속 모두가 다 연기하고 있는 라이브 방송이 있었잖아요. 트루먼쇼.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막아주지도 못할 연기잖아요. 북한을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극장 국가라 그러잖아요. 가장 극장 국가의 단면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산 갈마지구의 김정은의 최고의 작품인 파라다이스를 만들었다라는데 사실상 파라다이스가 아닌 거죠. 보여주기식의 연출하는 사람이 정장을 입고 당구를 치지 않나, 땡볕에 나와서 선탠을 하질 않나, 뭐 이런 종일. 모습. 하루 종일. 네. 그분 어떻게? 다 이거는 있겠다. 진짜 보여주기식의 그 판을 만들어서 정말 전형적인 극장 국가를 그냥 그대로 보여준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마음 아픈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연간 100만 명을 유치하겠다라고 하지만 거기에 누가 100만 명이 갈 것이며 하루에 적어도 2만 명이 가야 이게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 최대 핫 시즌인 여름에도 2만 명을 채울까 말까 어려워요? 하는 그런 상황인데 정말 이거를 만든 거를 유지, 보수 그리고 계속해서 파라다이스를 보여주기 위해서 전기를 거기에 집중적으로 한다면 그 주변에 있는 원산지구에 사는 사람들은 전기도 부족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큰 재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앙이다 진짜. 제가 추측하건대 이제 당구 치는 이 남녀는 분명히 보이언일 겁니다. 예, 그리고 보이언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국가보위성 안에 미행감시국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행감시국이라는 이 부서가 그 요원들이 뭐라냐면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대표단들 그리고 뭐 기자를 비롯해서 관광객을 비롯해서 이 모든 사람들을 다 감시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뭐 땡볕에 있는 사람이 다 자기 맡은 구획이 있거든요. 구획이. 예, 다 구획, 섹션이 있습니다. 이 구획에서는 자기가 이제 쭉 보고 뭐 안경 낀 누구가 뭐 몇 시 몇 분에 왔다가 몇 시 몇 분에 갔다 이런 거를 다 모니터링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총알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 모여서. 예, 그러니까 이거는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서 아마 직장에서 열성 그 뽀드라지들 있잖아요. 다 열성 문자들을 좀 뽑아가지고 배려 차원에서 너의 가정 쪽으로 가서 가정 쪽 분위기를 좀 연출해라. 이래서 아마 갔던 사람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누가 가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저는 외국인 기자들이랑 이제 다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근데 전 여기 가라면 완전 땡큐예요, 전. 아니 해변가에 가서 등 탈래요? 아니면 김메다가 등 탈래요? 해변가가 낫죠. 북한에 남자 북한에서 사람이 한 해 여름에 등을 한 번 껍데기 벗겨야 된다는 게 있거든요. 그래야 건강해진다고. 해변가에 가서 이건 완전 특혜죠, 이거. 너무 좋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쯤 성토가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면 이 쇼를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런데 막을 내릴 기미가 없습니다. 이 북로의 우정만큼은 이 단순한 연출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러시아가요, 이 모스크바와 평양을 잇는 직항편, 무려 33년 만에 이 직항편을 부활시켰다고 합니다.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оездом, это гораздо удобнее, когда поезд ходит раз в 3 недели, идет 8 дней, а тут всего 8 часов, 24 раза быстрее. 뭐 이거 봐, 나 흔들고 앉아. 이런 거 해주는 거야, 이제. 오라고. 환영하는 거잖아요. Должны связывать столицу. И Пхеньян-Москва — это был один из вопросов для того, чтобы такая связь была, не используя возможности третьих стран, допустим, Китайскую Народную Республику. 자, 이거 와, 열리네요, 이렇게. 그렇죠. 지난 7월 27일 이 모스크바와 평양의 하늘길이 열렸습니다. 근데 이게 33년 만이에요. 그러니까 92년 11월 양국의 수도를 이었던 전기 운항편이 그때 끊겼거든요. 이유는 별거 없어요. 뭐 경제성이 없으니까.
모스크바가 평양을 오고 왔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만 이제 러시아와 북한은 블라디보스토크와 평양 가깝잖아요. 거기는 열어두고 있었죠. 그래서 뭐 외교관이나 아니면 뭐 군사 고문단을 보낼 때 제한적으로 활용을 했었는데 요걸 34년 만에 열어준 거예요. 최대 주 2회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말이죠. 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정말 필수적인 재래식 전력을 북한이 공급해주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최대한 성의를 다해 들어주는 척을 많이 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공길 열어줄게. 주 2회 운행할 수 있게 할게 라고 하지만 정작 그 비행기에 오르는 러시아 승객들은 몇몇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적은 비용의 최대 효과. 적은 비용에 생색을 최대한 낼 수 있는 것들을 북한에게 조금씩 들어주고 있지만 사실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아직 큰 건을 북한에게 주고 있지 않는다라는 인상을 줘요. 그 예로 2021년에 북한과 러시아가 이렇게 밀착하기 전에 그 해에 북한과 러시아가 교역했던 교역량이 얼마인 줄 아세요? 4천만 원이었어요. 진짜요? 와, 진짜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교역이 없었다는 거예요. 교역이 아예 없었다는 거예요. 교역이 없었다는 거. 물론 그 해가 가장 역대 북러 간의 교역량이 적은 해긴 했어요. 그런데 러시아 입장에서 북한에 뭐 무기도 사주고 뭐 북한산 모두 사주고 팔아주고 관광객도 보내줘서 작년에 이게 한 400억대 규모로 급증을 했어요. 네. 근데 러시아 입장에선 그리 큰 걸 들어준 건 아닌 거라는 거죠. 근데 무서운 건 러시아 입장에서 이 작은 어떤 성의가 북한 입장에선 클 수 있다는 거죠. 그럼요. 거기다 대고 이 항공기가 여객 말고 화물에 뭐가 들어가서 달라질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이거 따끈따끈한 뉴스. 직항 7월 27일에 개설이 된 거예요. 아, 진짜 얼마 안 됐네요. 네. 근데 33년 동안 직항이 없었다는 그 뉴스 자체도 이상한 겁니다. 모스크바와 전 세계 도시에 연결돼 있는 직항이 132개예요. 근데 모스크바하고 평양이 없었다는 게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거의 다 있다는 얘기죠. 네, 북한의 폐쇄성, 후진성을 우리가 역으로 추적해서 알 수 있는 것이고. 필요성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러시아 그렇죠. 측에서. 이번에는 첫 비행에 400명을 러시아 측에서 채워주긴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체면 세워주려고 장관도 한 명이 탔죠. 이것은 뭐 대외적인 선전의 메시지다. 또 이제 나중에 탈 러시아인들이 불안할 거 아니에요. 장관이 첫 비행기를 타고 갔다 왔습니다. 이런 증거도 되는 것이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우리는 있는가? 우리는 모스크바와 인천 간에 직항이 있었죠. 있죠. 지금 없어요? 있었는데 지금 전쟁 이후에 직항이 없어진 것이고. 그래요? 네. 우리 또 블라디보스토크하고도 직항이 있었는데 그것도 전쟁 이후로 지금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렇죠. 우리 현대 철수하고 나서. 그렇다고 해서 모스크바를 못 가느냐? 가긴 갑니다. 경유해서. 중국을 경유해서 지금 인천, 중국, 러시아로 들어갈 수 있죠. 그러네요. 모스크바하고 평양 행이 직항이 없어진 줄은 몰랐었거든요. 예전에 그 89년도에 그 임수경 씨가 방북했을 때 그때 이제 모스크바에서 이제 평양으로 갔던 걸로 이제 기억하는데. 맞네요. 근데 왜 이게 직항이 없어진 거예요? 91년 소련 붕괴 이후에 아시다시피 일단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 옐친 집권 이후에 소련 경제는 이른바 석기 시대로 돌아가 버려요. 진짜 폭망을 해버려요. 그리고 당시 러시아의 옐친 정부는 북한을 팽해버리고 우리 한국 정부가 굉장히 손을 잡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이유도 있고 일단 러시아 여객기 기종의 노후화도 큰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모스크바에서 평양까지 8시간 걸리는데 이 정도면 장거리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그 평양에 들어갔던 저 비행기가 보잉 777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두려웠겠지. 몇백 명이 타는 비행기인데 그 노후화된 러시아제 여객기를 이용하기엔 약간 뭔가 마음이 안 놓인다. 미국 보잉 일단 보잉 777을 한번 일단 이걸 이용하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리 이제 그 국영 항공사든지 관영 항공사든지 항공사는요 승객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빈 비행기를 띄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승객이 없기 때문에 직항 노선이 끊어진 거예요, 솔직히. 이게 사실은 지난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협정이라는 게 맺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모스크바하고 평양을 오가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대체로 열차로 갔어요. 저도 한번 모스크바까지 열차로 간 적이 있었는데 8일 내지 9일 걸려요. 그러니까 시베리아 횡단열차 타고 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시베리아 횡단열차 타고 가게 되면 8일 내지 9일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게 없이 직항로가 개설됐다는 거는 그만큼 러시아하고 북한 사이의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걸 의미해 주지 않습니까? 북한 내에서
강원도에서 백두산 가는데 15일 갔어요, 기차 타고. 경제성이 없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저거 결국은 그 우크라이나 파병한 병력 수송용으로 쓰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왔다 갔다. 네. 근데요, 얼마 더 가까워질 생각인지 평양이 아니라 원산행 직항 노선도 개설하겠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러시아가 그 약속을 했죠. 우리 아까 자료 화면에서 요트에서 그 러시아 장관하고 김정은하고 만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근데 실은 그 하루 전에 원산의 갈매기 호텔이라는 곳에서 북한 외무상하고 같이 만나서 회담을 하죠. 지금 저 장면인데 저기에서 약속한 것이 모스크바하고 원산 사이에 직항을 건설을 해주겠다. 평양에 비행기를 타고 와서 내려서 평양에서 원산까지 가는 게 그게 또 만만치 않거든요. 또 한 가지는 평양에서 원산까지 갈 때 그 좌우에 보이는 거 다 어떡할 겁니까? 어떡할 거야? 네. 붙은 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거 못난 거 보여주느니 원산에 바로 내려와서 관광을 할 수 있게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근데 좀 여러 가지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스크바랑 평양의 직항이 돼서 관광객이 온다 하더라도 거기까지 가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잖아요. 원산까지 가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니까 모스크바에서 원산까지 직항을 만드는 게 일리는 있어 보이는 거죠. 그러면 그 인프라가 갖춰져 있느냐 보면은 갈마 기지가 있어요. 이미 군 기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민간용으로 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공군 공군 기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항공 기지화 하는데 별로 어려움은 없다. 국제 항공 기지로 만드는데.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북한이 굉장히 지금 우크라이나 전 이후에 해군력 강화를 추진을 해오고 있잖아요. 보면 청진함, 심포항, 원산함, 동해함대거든요. 그러면 원산이 원산 갈마지구뿐만 아니라 공군기지도 있고 또 동해함대 제1전대가 거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직항이 단순히 관광객을 실어 나르는 데만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군사협력과 관련된 부분도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러시아와의 그런 해군 협력과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연합훈련까지 갈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점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최근 북러 간의 경제적인 밀착까지 또 이제 화제가 되고 있어요. 러시아의 대형마트에요. 북한산 식품이 쌓여 있다고 합니다. 이건 또 뭡니까? 그 실제 러시아 하바롭스크의 한 대형마트에는 북한산 사과가 킬로그램당 169루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대충 한 3,000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고 키로에? 밑에 이제 원산지 표시도 되어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포장에 언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국 간의 또 경제 밀착을 보여주는 품목들이 있어요. 잼, 맥주, 아코디언. 북한의 이제 북한의 여러 제조업체들이 러시아에 지식 이 재산권 관련된 상표 등록을 한 거예요. 아직 판매가 되는 건 아니고 향후에 이제 러시아산 여러 가지 뭐 제조품들이랄지 가공품들을 러시아에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허가 조치들을 러시아가 이제 받아준 걸로 보이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북한 잼, 북한 맥주, 북한 아코디언을 러시아에서 얼마나 많이 사겠습니까? 안 살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 북한이 워낙 폐쇄된 체제이고 저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사실상 대북 제재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북한산을 이게 수입하는 게 이게 대북 제재 위반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게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위반이거든요. 원래 북한의 농수산물도 수출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재 쭉 놓고 보게 되면 유엔 대북 제재가 북한이 수출 품목에서 한 95% 정도를 다 군지 품목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수출을 못하게 돼 있는 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이제 러시아가 이걸 수입했다. 이거는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게 이때 2017년에 2397호랑 뭐 이런 대북제재 5개 결의안을 채택할 때 러시아가 솔선수범이 돼서 손을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기네가 다 이걸 위반하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아무리 무슨 러시아하고 북한 사이의 경제적 협력이 아무리 강화된다고 해도 두 나라의 뭐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경제 사이즈, 경제 규모 자체가 워낙 작거든요. 그런데다가 또 뭐 생산하는 생산품들 자체가 양이 다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영향은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이렇게 돌파구를 여니까 파열구를 낼 수 있는데 그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더 심각한 문제라고 학자들이 보는 것은 뭐냐면 러시아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2008년에 조지아 침공한 이후에 2014년에 크림반도 강제 병합하고 2022년에 한 전쟁을 통해서 국제사회의 모든 목소리를 다 무시하고 있어요. 이것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계가 어렵게 세워놓은 전쟁하면 안 된다. 힘이 있는 사람이 강한 힘을 가지고 약자를 공격하면 안 된다는 이 규칙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퍼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많아졌어요. 네. 왜냐하면 그 규칙이 무너졌거든요. 그리고 다른 하나의 규범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다 같이 회원국으로 들어가서 만들어 놓은 유엔의 규범에 따라야 한다. 그것을 지금 러시아가 어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북한의 사과를 하나 수입한 거 그것만 쳐다보면 안 되고 이것을 넓게 봤을 때는 유엔이 만들어 놓은 규범을 러시아가 대놓고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이 경제 봉쇄에서 빠져나갈 만한 국가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러시아 저렇게 하네? 유엔에 힘이 없네? 너도 나도 북한과 거래를 틀 가능성이 없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인력 수급부터 시작해서 하자고 맘먹으면. 지금 보면은 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들끼리 협력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러시아도 제재를 받고 있고 북한도 제재를 받고 있고 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들끼리 사실상 거래를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이미 제재를 받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추가 제재를 뭐 할 게 없다라는 거죠. 효과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장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상 러시아와 북한 간의 이 협력이 단순히 경제 협력이 아니라 이제 군사 협력 부분으로 보다 더 심화될 것이 국제사회의 굉장히 안전에 위험이 되고 있다. 그래서 요즘에는 부시 행정부 때 악의 축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네. 근데 요즘에는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공격의 축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북한, 러시아, 이란, 중국 4개 국가가 공격의 축이다. 이 공격의 축이라는 건 뭐냐면 앞으로 향후 불안정, 국제사회 불안정을 만드는데 전쟁이 발발한다면 이들 국가들 간에 전쟁을 지속시킬 수 있는 무기라든지 물자라든지 이런 거를 충분히 서로 공유하고 공급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러시아와 북한 간에 지금 아까 사과 부분에서 제재를 회피하는 하나의 사례로 보여졌지만 실질적인 그거보다 더 큰 거는 이 군사적인 협력 부분에서 나중에는 국제사회의 평화에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는 데서 단합을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위험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찌됐건 이 동네 외톨이였던 북한이 이 힘 좋은 형님이 뒤에 뒷배를 쓰기 시작하자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목소리를 드러낸 김여정이 이틀 연속으로 한국과 미국을 향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담화문을 발표를 했어요. 그렇죠. 김여정의 성명으로 담화문을 발표한 건데 한국 정부가 아무리 동족 흉내를 피우며 온갖 정의로운 일을 다하는 것처럼 수선을 떨어도 한국에 대한 우리 국가의 대적 인식에는 변화가 있을 수 없다. 조한 관계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은 역사의 시계 초침 역시 되돌릴 수 없다라고 지금 단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새 정부가 들어서 여러 가지 북한과의 유화 제스처를 취해도 거기에 응할 생각은 없다.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한국 정부와 나란히 테이블에 앉아 있을 생각은 추호도 없다라는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이 러시아와의 어떤 밀착에 전력을 다해서 집중하겠다라는 뜻을 다시 한번 이제 밝힌 거죠. 그런데 이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좀 드라마틱하게 도모했던 새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뻘쭘한 김여정의 입장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총신호를 계속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도 이걸 받고 나몰라라 하고 입을 뻑 닫고 있을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정부에서 지금 취하고 있는 대북 정책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나열을 다 했습니다. 이번에 그 담화를 보니까 김여정이 뭐 대북 확송기 중단 그리고 삐라살포 금지, 개인 관광 허용과 같은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모든 그 대북 정책들에 대해서 성의 있는 노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이거는 이미 전에 너희들이 다 했어야 되는 일이었었다라고 또 평가절하해요. 말 그렇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대북 정책을 내놓든지 간에 우리는 거기 관심이 없다. 저는 우리가 따로 살자고 선포한 이상 넌 너대로 살고 난 나대로 살자. 그러니까 서로 더 터치하지 말고 살자. 이런 뉘앙스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진짜 속내가 뭡니까? 정말 끊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실제로 보면 북한 입장에선 지금 전략적인 상황이 본인한테 너무 유리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보세요. 트럼프 행정부하에서는 북한과 계속 대화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지금 우리 신정부에서도 대화와 평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북한 입장에서는 계속 그동안 원했던 걸 계속 던지는 거예요. 던져서 만약 안 받는다면 네. 그거는 너희 탓.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현상 유지 정책을 유지하는 걸로 족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던졌어. 대화의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 만약 한국이나 트럼프 정부가 그거를 받았다라고 하면 굉장히 땡큐한 상황. 그럼 자기 위주로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전략적 상황이 북한한테 불리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굉장히 전략적인 셈법을 구사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리한 지점에 있다라고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북한한테는 관세도 안 먹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들어가야 관세가. 내일 없으면 관세밖에 없네. 북한이 대남 담화문을 발표하고 나서 바로 다음 날 7월 29일 대미 담화문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죠. 우리 국가의 불가역적인 핵 보유국 지위와 그 능력에 있어서 지정학적 환경 또한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사실이 앞으로의 모든 걸 예측하고 사고하기 전에 전제돼야 한다라고 입장문을 발표했어요. 그러면서 그 누구도 현실을 부정할 수 없으면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는데 쉽게 말해서 옛날 북한 아니야. 지금 그때 트럼프 쉽게 우리 생각하고 또 우리랑 만나려고 하는데 그때 우리 아니야. 2018년, 2019년 나 아니야. 라는 얘기를 굉장히 이렇게 돌려 얘기한 거예요. 어설프게 우리랑 풀려고 하지 마라. 예. 근데 너무 흥미롭게 제가 본 건 많은 북한 전문가들이 이 부분을 봤는데 불가역적인 핵 보유국 지위라는 표현이에요. 불가역적이라는 건 2018, 2019년 때 미국이 북한에게 요구했던 핵 능력 제거를 얘기했던 상태가 불가역적이에요.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인. 그렇죠. 근데 그 표현을 북한이 차용하면서 미국에게 되돌려준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때 북한 아니니까 우리가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건 불가역적인 전제야. 이거 생각 안 하고 회담장에 오면 앉을 일이 없어? 재미없을 거야? 라는 얘기를 김정은이 고개를 팍 치켜들고 뻐기면서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있어요. 북한 입장에 봤을 때 슬슬 양다리를 걸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딱 보니까 우크라이나는 끝날 것 같고 지금 슬슬 그러면은 이쪽 라인에다 한번 손 잡아볼까? 이거 한번 찔러본 거죠. 일단 딱 밑밥은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 안 하면 거래가 없다라고 했지만 다른 한편은 우리 김정은과 트럼프와 개인적인 관계는 좋지 않냐? 라고 밑밥을 깔았어요. 또 여기다가 미 국무부가 화답을 했네요. 뭐라고 했냐면 관심을 갖고 그 발언에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이 뭔가 주고받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정말로 트럼프의 최종 목표가 노벨 평화상이라고 하면 아마 받지 않을까요? 결국 이번 대미 대화의 기본 핵심은 북한이 우리를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라는 게 기본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지난 2019년에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할 때 그때의 북한하고 지금의 북한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핵 능력이 완전히 고도화됐다는 그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처럼 비핵화를 존재로 해가지고 우리가 회담 타기에 나서진 않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줄 때만 우리가 당신네하고 대화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낸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언젠가는 핵 포기를 할 것이다. 국제사회가 그렇게 해낼 수 있으리라고 모두가 생각했던 게 참 엊그제 같은데 북한은 지금 핵 보유국 모델을 향해서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도 파키스탄 모델을 따를 것이라는 예측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우리도 했어요. 핵을 보유한 채로 경제적인 협상을 한다. 그래서 군축이라든지 핵 관리 문제를 가지고 계속 밀당을 할 것이다. 근데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그때도 알고 있었어요. 북한은 NPT 체제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 협상을 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아니었어요. 그럼 그 다음은 뭐냐? 이스라엘처럼 모호한 전략으로 갈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어요. 핵 보유를 공식적으로 자신들이 인정받지도 않았고 우리는 핵을 쓰겠다고 하지도 않겠지만 그거를 협상 카드로 해서 계속 밀당을 할 것이다. 근데 그게 적용되지가 않는 게 이스라엘이 오늘날 봤을 때 안정적인 안전을 보장받고 있다고 할 수 있나요? 경제적으로나 주변국하고 다 전쟁하고 있고 국제 제재도 받고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비난을 받고 있잖아요. 그 모델이 아니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안 겁니다. 북한은 강력한 핵을 가진 국가, 중국, 러시아 모델로 가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의 전략도 그것을 기준으로 다시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북한 입장에서 이제 위성하고 잠수함만 가지면 모든 세팅이 끝났다 이렇게 이제 본다는 거잖아요.
현재 김정은 입장에서는 사실은 약간의 꽃놀이패 같아요. 두 장의 강력한 카드가 있잖아요. 첫 번째가 핵, 두 번째가 러시아라고 하는. 협상 테이블에 앉는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미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경제 제재를 통해서 북한에 쓸 수 있는 강력한 카드는 다 써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 이상의 강력한 카드가 없는 그런 것이 현실인데 이럴 때 우리의 외교 정책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겁니까? 결국에는 북한이 넓히려고 하는 전략적인 공간을 줄여나가는 정책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럼 북한이 지금 누구랑 그렇게 손을 잡고 있느냐? 중국과 러시아죠. 그럼 중국과 러시아의 이러한 협력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정책, 재원을 대중 정책이라든지 대러 정책을 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단순히 중국과의 우호적인 관계, 러시아와의 우호적인 관계만으로는 그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미국이 갖고 있는 대중 정책, 미국이 갖고 있는 대러 정책과 관련돼서 우리가 얼마만큼 거기에 같이 편승을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에는 북한 위협에만 모든 게 초점이 맞춰져서 우리가 대북 정책이라든지 안보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졌는데 이제는 이것보다 더 넓은 반경으로 우리의 안보 정책이라든지 국방 정책이 발전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저는 많이 답답합니다. 원론적인 얘기밖에 할 수 없잖아요.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해야 된다. 국제 공조 체제를 강화해야 된다. 북한을 직접 들여다볼 수 있는 뭐 감시 체제를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뭐 몇십 년째 하고 있는 얘기거든요. 이 같은 얘기를 몇십 년째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국제사회 혹은 한미동맹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승선원이었어요. 승선원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승선원이었다기보다는 우리 좀 태워주시오. 그래서 같이 타고 가고 있던 거란 말이죠. 우리가 뭐 국방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5위 올라갔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됐다고 했으면 이제는 우리는 키를 잡고 있는 선장이나 아니면 엔진룸에 타고 있는 주도적인 선원이 되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런 위치로 나가려면 결국은 우리가 소위 강대국이라고 하는 그 국가들만큼의 돈을 이 국제 체제 안에서 써야 되고 거기에 인력을 보내야 되고 그 돈과 인력을 보낼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죠. 그게 잘못이냐? 그건 아니죠. 우리는 국가를 만든 이후에 강대국이 안 돼봤잖아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강대국이 될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미래를 길게 놓고 보자면 강대국이 되기 전에 이러한 시련이 일찌감치 닥친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더 좋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마피아 근처까지 갔다가 오신 분입니다. 최춘혁 씨, 고홍철 씨 나오셨습니다. 덩치들도 탄탄하고 헛수가 딱 있는 거예요. 맨날 쳐 맞으면서 살아야 돼요. 유튜브 뜨고 이만갑도 이제 접하면서 완전 충격이에요. 이거 뭐지? 북한 영사가 춘혁 씨를 찾아와서 위협적인 경고를 날립니다. 한국 간다는 그런 얘기 들리던데 너 생각 잘해야 될 거야. 가족의 부모님 어떡할 거야 임마. 하산, 슬라비앙카, 블라디보스토크 왔다 갔다. 가정에 난민 신청을 하는데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친 겁니다. 어머나, 어떡해. Channel A